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부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큰 얘기를 해봤죠. 자, 2부 미래 직업의 탐구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그런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하나가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예. 글로벌 유니콘 탑 20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유니콘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유니콘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중에서 나 그거 알아 라고 하면 제법 시사상식이 풍부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제법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콘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건 뭔지 알아 정도로 좀 이제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 또 이렇게 공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넓게 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지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니콘에 선정되는 기준은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를 만든 지 7년 이내. 두 번째는 회사의 소위 가치라고 하죠. 시가총액이 1조, 그러니까 $1 billion,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원을 넘는 그런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보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지금 막 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일부에서 세계 경제가 지금 중심이 어디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팁을 알려줬죠. 선생님이. 그게 뭐였어요? 구글링을 해보는데 글로벌 탑 10 companies 또는 글로벌 그냥 US 탑 10 companies라는 키워드를 딱 쳐서 10개 회사가 뽑히는 걸 보면 지금 경제를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까지 보면 더욱더 누가 지금 중심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팁을 줬죠. 이제 두 번째 팁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유니콘 기업의 어떤 기업들이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립한 지 7년 이내 기업이고 1조의 기업 가치에 도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일종의 떠오르는 스타들, 라이징 스타들이라는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쭉 보니까 일단은 눈에 띄는 건 뭘까요? country라고 돼 있는데 국가명에 보면 China, US. 예. 거의 두 나라고요. 딱 하나 Grab이라는 회사만 싱가포르 회사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 유니콘을 미국과 중국이 거의 지금 양분해서 거의 끌고 가고 있다. 전체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80%, 즉 40%를 미국, 중국이 다 잡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양축이 되는 경제의 흐름, 이거에서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어쩌면 또 다른 우리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노란 박스 선생님이 만들어 놨죠. 그게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유니콘 기업이 뭘 지금 하고 있냐, 얘네들이 주력 업종이 뭐냐를 한번 추려본 거예요.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핀테크가 있고요. Shared Economy, 공유경제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있고요. 우리가 잘해요. 그죠? 컨텐츠. 로지스틱스, 그렇죠? 물류, 유통 이런 쪽이고. 스페이스텍, 우주. 요즘 드디어 우주 관광이 시작이 됐죠. 예. 이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거는 사물 인터넷하고 연동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전 세계를 망으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일종의 클라우드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경망처럼 전 세계를 촘촘하게 깔고 서포트를 한다 이런 얘기죠. 로보틱스 빼놓을 수 없죠.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블록체인, 라이프 사이언시스, 생명과학. 이 지금 핀테크부터 라이프 사이언시스, 생명과학까지 얘네들이 결국 앞으로도 미래를 끌고 갈 주력 부대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보면 핀테크도 그렇고 쉐어드 이코노미도 그렇고 또 볼까요? 스페이스텍,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로보틱스,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것들은 글쎄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정도의 신흥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라는 거예요. 신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결국 이런 신산업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멘토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멘토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실 텐데 사실은 이 직업의 세계는 굉장히 변화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조언을 하기 쉽지 않은,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계속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길을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인재를 지금 시장에서는 요구하고 있느냐 봅시다. 이 애질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이제 결국 세상을 끌고 갈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선언문에 있는 거를 뽑아 볼게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죠. 고객과의 협업 능력, 컬래버레이션,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력, 소위 adaptability 같은 것들이죠. 자율적 조직화 능력, self organization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 여기를 쭉 보면서 나는 저걸 잘해. 나는 진짜 저거는 진짜 내가 최고야. 이런 게 있을까요? 다시 볼까요? 상호작용, 협업, 소통, 적응력, 자율적 조직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은 이런 역량을 제대로 키워주질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우리 어른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죠. 우리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어쩌면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너무 느리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와 경쟁 국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발빠르게 교육 제도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타트업 네이션이에요. 스타트업 네이션.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스타트업의 국가라고 명명하기를 좋아해요. 실제로 스타트업을 통한 소위 GDP의 기여도는 14%나 돼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4%. GDP, 전체 경제의 14%를 스타트업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 수출 기여도는 거의 50%까지 도달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육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고등학생 절반 정도가 웬만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소위 프로그래머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상위 15%는 대학에서 보안교육을 받은 수준까지 벌써 마스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중고에서 막 입시만 하다가 대학 와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로 졸업하는 애들 중에서 15% 정도는 이미 군사 분야에 바로 투입될 정도의 소위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죠.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쪽 분야에서 세계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교육의 힘이다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바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들에게 코딩과 로봇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의 장점이 뭐냐면 하브루타라는 토론식 교육, 토론식 학습이죠. 이 토론을 통해서 인성의 문제, 창의성의 문제, 소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죠. 사실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남을 어떻게 설득하고 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마음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토론에서 바탕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는 전 세계의 토론식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긴 하지만 약간 좀 형식적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남학생들, 예. 엄마 아빠하고도 사실 초등학교 때는 대화를 많이 하지만 이제 중학교만 되면 벌써 이제 자기가 컸다고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좀 질문하면 뭐 짜증내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예. 또 친구들끼리 앉아도 선생님도 아들만 둘을 키웠지만 남학생들끼리는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같이 모이면 뭐 다 따로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게임할 때 뒤에서 뭐 야 오른쪽 죽여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데 특히 이제 정작 남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소통에 대한 훈련을 할 기회들이 없는 거죠. 이 학생들은 달라요. 왜? 그런대로 친구들끼리 또 엄마하고 계속 수다를 떨잖아요. 여러분, 수다도 경쟁력인 세상이에요. 남들과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내 생각을 잘 전달할 거냐, 설득할 거냐, 또 잘 들어줄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아까 에질 매니페스토에서 들었죠?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상호작용, 협업, 소통, 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 조직화 능력, 이런 거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런 능력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때 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학생끼리도 자꾸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다 모여서 따로따로 스마트폰만 아주 엄숙하게 하지 말고 서로 자꾸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보십시다. 유연한 사고가 유연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적응하려면 유연한 사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비판적 사고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 봐야 될 게, 비판적 사고라는 게 누구의 잘못한 거를 막 이렇게 집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뭘까요? 창의력. 여러분들은 창의적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제가 다른 것보다는 그거는 조금 남들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뭐 한 번도 제가 스스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친구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창의력도 훈련을 통해서 배양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창의력까지는, 즉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창의력은 충분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 나는 별로 창의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인관계 능력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던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게 전부 대인관계 능력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역량을 보면 STEM의 역량이 있고 SMAC의 역량이 있어요.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기 STEM에 A라는 Art, 예술을 더 붙여서 STEAM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류는 이 STEM, 즉 공학적, 과학적 역량을 이 STEM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아, 이게 나는 STEM 쪽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애질 매니페스토라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정작 중요하다고 얘기한 역량에 보면 이 STEM 역량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 강조하느냐, 오히려 SMAC 역량을 강조해요. SMAC. SMAC은 뭐예요? S는 social, 사회성. M, mental flexibility. 예, 유연한 사고. A, analytics, 분석력. C, creativity, 창의력.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STEM과 SMAC을 둘 다 잘 키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이제 양손잡이 인재라고 하는데요. 최고죠. 그러면 미래에 어떤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새로운 직무의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새로운 길들을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잘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STEM과 SMAC을 잘 균형감 있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타고날 때부터 어느 한쪽이 좀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편 쪽에 있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그쪽의 역량들을 자기의 역량에 좀 포함시킬 때, 포함시키면 시킬 만큼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더 커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스맥형 인간들, 소셜, 멘털 플렉서빌리티, 애널리틱스, 크리에이티비티, 나는 문과 쪽이야. 그래서 나는 뭐 수학은 좀 약하고, 그러면 나는 프로그래머도 좀 아닌 것 같고, 코딩 난 더 뭐 모르겠고, 그쪽을 아예 담을 쌓아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이 스맥 역량까지도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스맥 역량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한 정도는 가볍게 코딩으로 짜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나의 역량이 몇 배로 배가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역량이 강하다고 그쪽에만 말하자면 올인하는 것은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대학 가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적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볼게요.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 약간 좀 쪽인데요. 한 20개 정도의 2040년에 20개 정도의 보편적인 직업, 2040년에 20개의 보편적인 직업을 뽑아봤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로봇이 들어가죠. 로봇 셰퍼드. 그러니까 로봇을 잘 다루는 사람, 로봇을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 이런 역할들이, 데이터 정키즈. 하여튼 데이터 중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여튼 데이터에 막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드론이 보이죠? 드론 커맨드 크루즈. 요즘 전쟁은 드론으로 하잖아요.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겁니다. 드론의 용도가 많아질 것이고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퍼스널 헬스 마에스트로. 점점 건강이 중요하게 돼요. 고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이 헬스케어 산업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AI Enhanced Freelancers.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AI. AI 능력, 즉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공지능을 뭔가 핸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프리랜서들은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리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자동차 면허를 딸 필요가 없는 세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인 자동차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무인 자동차들을 또 핸들링하는 쪽에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겠죠. 블록체인 아키텍트.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분들 정말 관심 있으면 파볼만 해요. 이게 결국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암호화 기술인데요.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비트코인이라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할 텐데 이 블록체인 중에서 비트코인은 요만큼 밖에 되질 않아요, 사실은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 여전히 기반 기술일 것이고요.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없어요, 이제는요. 자동차, 집까지도, 비행기까지도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여러분들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센서 기술, 이런 쪽들. 요즘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 뭐 메타버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센서예요. 스마트 팩토리도 전부 센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보죠. 스페이스텍 어떤가요? 이제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렸어요. 어디까지 이게 진화할지 몰라요. 그렇죠? 애스트로이드 마이너 역시 우주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퓨전 파워 이런 쪽들.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피알, 이거 이제 유전자 가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통해서 뭔가 신약을 만들어내거나 질병 치료하는 쪽들, 이쪽도 앞으로 상당히 많은 발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튜브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자율주행차들이 있지만 동시에 좀 더 획기적인 그 다음 단계의 교통수단들, 그러니까 땅에 튜브 같은 걸 깔아놓고 진공을 이용해서 그냥 말하자면 차 개념 같은 것들이 엔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튜브를 통해서 그냥 고속 이동하는 이런 세상들, 퀀텀 컴퓨팅, 퀀텀 테크놀로지 이런 쪽도 소위 말하자면 컴퓨팅 파워에 대한 지속적인 진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AR, VR 즉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 다음에 메타버스까지 이쪽은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있어요. 무궁무진한. 이제 cultured meat, 고기를 어떻게 돼요? 만드는 세상. 고기를 만드는 cultured meat producer. 이쪽도 미국에서는 보면 제법 시장이 활성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아닌, 그런데 먹어보면 고기 같은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내는 거죠. IoT, 그 다음에 AI, Teachable Educator. AI를 교육시키는 AI 교육과까지. 이런 직업들이 미래의 직업이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몇 개만 볼게요. 인공지능 쪽은 아마 응용 분야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코어에 있는 영역들은 어쩌면 사실은 누구나가 쉽게 끼어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소위 정말 천재들이 끌고 가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코어에 있는 것들이 여러 산업, 여러 삶에 적용되는 이 애플리케이션 영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또 다른 AI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돼요. 자연어 분석하는 NLP라고 하거든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쪽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최적화시켜주는, 튜닝해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컴퓨터를 산다고 한들 어때요, 여러분? 컴퓨터 딱 사면 모든 게 딱 세팅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컴퓨터를 여러분들한테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도 심고 등등등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은 또 어때요? 인공지능은 이거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직무에 맞게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그 인공지능을 최적화시켜주는 쪽에 사실은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성인식 관련된 거라든지 양자기계학습, 그 다음에 유전자를 이용한 분석 이런 쪽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치료, 신약개발 이런 쪽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분석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개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지점에 사실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쪽에 스타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긴 창업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공부를 마친다면 뭐 몸값 자체가 완전히 부르는 거죠. 이런 식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쪽도 굉장히 요즘 보면 뭐 거의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이제 얼굴 인식의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은 굉장히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이미지 기반의 뭔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쪽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소위 도움을 주는 자리들, 컨설팅 해주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그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들이다. 인공지능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아주 코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그 접점들,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접점들, 그게 다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 더 갔네요. 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또 재밌는 현상은 AI Enhanced Freelancer. 아까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죠. 프리랜서 앞에 뭐가 붙었냐면 AI Enhanced. Enhanced라는 것은 뭔가 증강된, 증진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I에서 뭔가 기능이 더 개선된 이런 얘기겠죠. 뭐가 있을까요? AI Enhanced Writer, 그렇죠? Musician, Artist, 프로그래머, 작가, 연주가, 예술가, 프로그래머 앞에 전부 뭐가 붙었어요? AI Enhanced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직업들 앞에 분명히 AI Enhanced, 즉 AI 역량을 접목한, AI 역량을 접목해서 뭔가 기능이 개선되게 해주는 그런 일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AI가 작곡을 하죠. AI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어때요? 수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역량을 잘 접목시키면 뛰어난 예술가도 될 수 있고 뛰어난 작가도 될 수 있어요. 그거를 AI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넌 작가도 아니야, 넌 예술가도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벌써 AI를 접목시킨 새로운 그런 장르들을 예술로 인정받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잖아요. 그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가치라고 하는 거 있죠? 가치. 그 가치에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는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회계사, 어카운턴트, 그죠? 이 어카운턴트들은 사실은 없어질 일자리에 보면 상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인회계사라고 해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CPA라고 해서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만 따면 아주 뭐 잘 나가는 신랑 신부감 후보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런 일자리였어요. 근데 참 놀랍죠? 앞으로 없어질 직종 딱 보면은 탑 10에 어카운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더 계산을 빨리 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뭐 인간이 굳이 어카운턴트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금을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죠? 자, 그런데 AI Enhanced Accountant는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카운턴트지만, 회계사지만 AI 역량을 회계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도로 훈련됐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없어서 못 뽑아요. 그래서 직장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런 흐름들이 막 생기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직장이든 그 직장, 그 직군에 새로운 역량, 즉 AI Enhanced라는 새로운 역량을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잘 나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AI를 연결시켜 볼까? 여기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향후 10년, 20년은 그런 사람들이 그 세계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빅데이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끌고 가는 경제의 시대예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무슨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는지 전부 데이터 분석하면 나와요, 여러분. 기업이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이것만 알아낼 수 있다면 기업은 뭐든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빅데이터에 있거든요, 여러분. 빅데이터에. 그래서 빅데이터를 잘 핸들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쓰임이 무궁무진하다. 저희 학부에서도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왜? 앞으로 수요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애널리스트, 분석가, 빅데이터 큐레이팅 전문가, 빅데이터 엔지니어, 빅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 이런 사람들, 즉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 필요한 여러 역량들의 스페셜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20년 걱정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세요. 저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내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들여다보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빅데이터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만 있다면 아마 그쪽에서는 환영받을 것이다. 이거는 10년, 20년 불변이다. 데이터는 넘치지만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뽑아내는 그 역량, 앞으로 대단히 필요로 되어지는 역량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또는 데이터 크리에이팅 스페셜리스트, 이런 쪽들 계속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아까 강조했죠? 블록체인. 이게 이제 기반 기술인데, 블록체인 1세대를 우리는 핀테크 쪽에 요즘 핫한 비트코인을 1세대라고 보거든요. 2세대는 NFT라고 해서 일종의 디지털 자산의 어쨌든 인증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NFT, 이런 것들이 2세대에 해당이 돼요. 즉, 뭐 이렇게 누가 이제 디지털로 그래픽을 통해서 뭔가 디지털 아트라는 걸 만들면 그거를 NFT로 인증을 해서 아주 고가에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2세대. 그럼 블록체인 3세대로 가게 되면요, 우리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의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블록체인 기술로 전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블록체인 쪽은 무궁무진해요. 기술 개발 영역, 그 개발된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영역, 이런 쪽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상증강현실, AR, VR, XR, 거기다가 메타버스까지. 그죠? 이 XR 세상을 어떻게 아키텍트, 설계하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쪽은 뭐 정말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프라인의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소위 메타버스라는 또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메타버스와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 버추얼 월드와 리얼 월드가 점점 맞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가 완전히 하나의 세상처럼 통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상거래한 결과가 바로 리얼 월드에 반영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메타버스 쪽은요, 여기 지금 XR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3D 모델러, UI, UX 디자이너, 뭐 공간 스캐닝 소프트웨어 중중중 쭉 마지막에는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세라퓨틱스라는 DTX 개발자까지. 여러분, 메타버스에서 어떤 약을 파는지 알아요? 신약을 팔아요. 디지털 치료제라고. XR-VR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병이 어디서 와요? 정신 쪽으로 오잖아요. 마음 쪽으로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미국 식약청도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DTX를 실제 보험 수가가 인정되는 약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디지털 신약 개발자가 될 거야, 이렇게 꿈을 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로블록스 해보시나요? 제페토?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게임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이제는 뭐가 돼요? 현실이 되는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 로블록스 제페토로 시작되는 일종의 메타버스의 세상은 이제 일망일장인 거예요. 점점 시각화의 기술이 뛰어나게 돼요.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안경 정도를 사이에 두고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가 순식간에 전환되는 그런 세상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저는 2030년이면 올 것이다. 2030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학 졸업할 때쯤, 그쵸? 네. 그때 이미 이런 안경을 가지고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또 있는 거죠. 로봇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적과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어쩌면 애증의 대상이 아마 로봇이 아닐까. 그런데 결국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로봇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일들은 당연하겠지만, 사실은 반려 로봇이라고, 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옆에서 케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로봇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나중에 인공지능 로봇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 어쩌면 자기 배프를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으로 태어난 친구가 결국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의 딸, 또 그 여인의 딸의 딸, 손녀딸과 3대에 걸쳐서 사랑을 하면서 결국 인간으로 죽기를 선택해가는 정말 웰메이드 영화예요. 근데 만든 지가 벌써 그 영화가요, 한 최소 20년 이상은 훌쩍 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 얘기를 정리해보죠. 이제 코로나 시대, 끝나겠죠. 네, 끝날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겨준 여러 가지 변화들은 어쩌면 상당 부분 지속될 수도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균열이 생겼어요. 중국 중심의 값싼 노동력, 이런 식의 밸류 체인의 균열이 생기고 미국 기업들이 막 본토로 돌아가고요. 미국과 중국 간에 말하자면 이 양자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돼 가고,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새로운 세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 수출 수입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아지는 시점이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유니콘을 봤지만 이 미국 중국 양강의 구도는 앞으로 더 공고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잘 포지셔닝을 해야 될 숙명과 같은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세계의 어떤 소위 경제 질서,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지,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직군에 있어서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는 그래도 지금부터 계속 좀 여러분들이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리스 이코노미, 비접촉 경제. 그럼 코로나가 끝났다고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갈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비접촉 경제가 탄생됐고, 이게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더더군다나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서
경제의 한 축을 이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이미 O2O,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 일상에 너무 깊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쿠팡이츠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여러분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등등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비접촉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싹 재편돼 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A, B, C의 영향력이 확대돼 갈 것이다. A, B, C 플러스 R. 역시 영어의 A, B, C가 중요하죠. 경제도 A, B, C가 중요한 거예요. A는 뭐예요? AI. B는요? 빅데이터. C는요? 클라우드. 기억하기 바랍니다. A, B, C.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러스 R, 로보틱스. 그래서 AAS가 뭐냐면 AI as a service. 즉 AI 자체가 결국 서비스가 되는 그런 시대. 그걸 AIOS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다시 AIOS 이렇게 부르면 돼요. AIOS. AI가 서비스가 되는 세상.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인공지능과의 공존은 이제는 불가피하다. 공존이 불가피하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AI와 친해질 것이냐, 그걸 통해서 나의 새로운 삶을 거기서 개척해 나갈 것이냐를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 모범 답안을 갖다 주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을 보게 될 거예요. 산업과 고용에 있어서 한 직장, 한 직군 자체가 통으로 날아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복싹 주저앉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막 뭔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떠오르고 있는 걸 또 보게 될 거예요. 이 리스트럭처링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소위 혁신과 창업가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결국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주하는 자에게는 길이 없어요. 스스로 혁신하는 혁신가의 마인드, 창업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 창업하면 패가망신?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업도요, 한번 창업했다 망한 친구를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창업을 통해서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거든요. 창업의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경험은 그 기업에도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는 인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창업해서 실패하는 것은 그거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과 창업과 정신에도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ESG, 요즘 화두라고 하죠. Environmental, 환경에 대한 관심, Social, 사회적 책임, Governance, 투명한 기업 경영,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됩니다. ESG라는 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을 때 좀 살펴보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끌고 가는 세상, 또는 터치리스 이코노미, 비접촉 경제, 이런 시대의 화두들을 난 중학교 1학년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을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만의 세상을 이제는 만들어가야 된다. 자, 오늘 1부, 2부를 통해서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미래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어쩌면 어떤 용어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강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두 개의 강의에 나온 여러 가지 소위 키워드들이라고 하죠. 다시 이렇게 좀 구글링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면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